모두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2년 엄청난 일을 겪으며 운명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홀로 세상을 헤쳐 지나가면서 사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해서도 저의 삶은 순탄하지가 못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에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며 악독하게 괴롭히셨고, 게다가 한없이 착한 줄만 알았던 남편놈도 세월이 흐르자 저를 배신하고 바람까지 피웠으니까요. 가장 어처구니가 없던 것은 시어머니가 남편놈을 상간녀와 살게 하겠다며 저를 괴롭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엄청난 기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잃어버렸던 저희 부모님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며 저를 배신했던 남편놈과 시어머니에게까지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건 제가 6살이 되었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큰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엄마가 큰엄마와 장을 보러 외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찾겠다며 어른들 몰래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일로 영영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말았죠. 큰 집을 나서자마자 길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게다가 거리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집으로 가는 버스를 보고 어른들을 따라 무작정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발견한 버스 기사님에 의해 보육원에 보내지게 되었고 너무 놀라 제 이름이 무엇인지 부모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도 전부 까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라곤 저와 닮은 저희 언니 얼굴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이며 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게 저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고아로서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생활할 생활비며 등록금이 필요했으니까요. 다행이라면 그나마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대학을 졸업까지 저는 열심히 살았고 그 후 취직해 사회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착하고 정직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능력도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청혼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빨리 가정을 이뤄서 가족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하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 말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그러지 않더니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돌변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게다가 제가 고아라며 무시하기까지 하셨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무시와 괴롭힘은 제가 아이를 낳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심지어 저희 딸이 태어난 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으셨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간신히 저희 아이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리곤 저희 딸아이를 보자마자 악담을 퍼부으셨죠. 아들도 아니고 고작 딸을 낳은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무슨 소용이 있다고 밥만 축내게 딸 같은 걸 낳은 거냐?
늙어서 부모 봉양하는 것도 대를 잇는 것도 다 남자가 하는 건데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근본도 모르는 걸 며느리로 들였더니 아주 일을 치는구나. 어머니, 저희 아이 앞에 두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진다고요. 그리고 요즘은 딸들이 효도 더 잘해요. 그거야 너처럼 아들 못 낳은 것들이나 하는 변명이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아들이 최고인 거다. 그러니까 참말 말고 너 몸 회복되는 대로 바로 아이 가져서 아들 하나 더 낳는 거다. 엄마,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집사람 말대로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진다고 그래? 우리 이미 아이 하나만 낳아서 키우기로 했고, 엄마 자꾸 집사람 괴롭히면서 그런 소리 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 나 집사람이랑 내 자식 구박하는 사람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제 편이 되어서 시어머니의 독한 시집살이를 막아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저와 제 딸 편이 되어 가족만 알았던 남편이 그렇게 변하게 될 줄은요. 세월이 흘러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는데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히 하며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딸한테까지 무심하게 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시댁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상도 하기 싫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남편 놈이 자기와 바람 피운 상간녀까지 데리고 시댁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는 뻔뻔하게 보란 듯이 남편 놈의 팔짱까지 낀 상태였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그런 상간녀를 며느리 대하듯 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아주 상냥한 모습으로 과일까지 깎아서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고? 지금 이 꼴 보이려고 저 부른 거예요? 2번 말하지 않겠다.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여기 있는 은혜가 진짜 내 며느리니까. 당신 엄마 말 들었지? 우리 깔끔하게 여기서 갈라지자. 나 당신이란 여자 질려서 더는 못 살겠고 더 늦기 전에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둘 다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믿고 싫어도 그렇지. 저 어머니 며느리로 산 지가 11년도 넘었다고요. 그리고 당신 우리 딸은 생각도 안 해? 어떻게 우릴 두고 이런 짓까지 해? 엄마 말대로 그깟 딸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사실 우리 은혜 뱃속에 내 아이 가졌어. 은혜가 나한테 아들 낳아줄 거야. 요거사. 그러게 내가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일이 이렇게 됐구나. 능력 없어서 집에서 살림만 하는 너랑은 다르게 우리 은혜는 돈도 아주 많이 벌고 부자다. 자그마치 미용실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그리고 우리 새아가는 나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순순히 좋은 말로 할 때 물러서는 게 좋을 거다. 아니면 내가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니까. 남편 놈이 상간녀한테 임신시켰다는 소리에 저도 더는 두고 볼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혼할 결심을 하고 이대로 전부 끝장을 내자는 생각이었어요. 저와 자식까지 버리고 한눈 판 남편 놈은 저도 필요 없을 뿐더러 용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람 피운 잘못한 자기 아들을 혼내지는 못할 망정 돈 많은 능력 있는 며느리를 데려왔다며 무식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또한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을 나가기 전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상간녀까지 아주 제대로 머리채를 꺼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머리를 뜯긴 게 억울했는지 저한테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만약 고소했다간 남편 회사로 찾아가서 남편이 가정 두고 바람 피워서 상간녀를 임신시킨 일까지 전부 폭로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저를 고소하기는커녕 찍소리도 못했어요. 그 후 저는 남편놈에게 이혼 소송을 걸며 시모와 남편 상간녀 3사람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게 되었죠. 증거들이야 남편놈이며 시모까지 저에게 상간녀랑 살겠다며 이혼해달라는 협박 문자에 대놓고 바람 피운 남편놈 덕분에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놈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받으며 시어머니와 남편놈, 상간녀 3사람에게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딸의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전부 가지고 왔고요. 남편놈은 상간녀랑 살 생각에 저희 딸아이의 양육권이며 친권이며 관심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고아인 제가 저희 딸아이와 그 돈으로 자리를 잡으며 살 집을 구하기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방을 내려가자니 이젠 제가 가장이 되어 딸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직장을 구하는 게 걱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마침 제가 결혼 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거였어요. 친구는 집이 잘 살아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게 몇 개 되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가지고 있던 다세대 주택에 계약을 해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제가 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하는 주의라 집을 계약하기 전 여러 사항들도 전부 확인을 해보았고요. 하지만 전 이사를 하자마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한테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글쎄, 친구가 가지고 있던 집이 깡통 전세였던 겁니다. 친구가 절 속일 생각으로 저를 생각해서 싸게 전세를 주는 척 하더니 부동산 업자랑 짜고 시세보다 몇 천만 원 더 비싸게 전세를 주었던 것이죠. 그리곤 바로 저에게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요. 더군다나 친구한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고 그중에는 친구 시누이와 친척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과 함께 친구를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에 절망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딸아이까지 아프게 되었으니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는 저희 딸이 실려갔다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이 뇌종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어떻게든 저희 딸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딸을 병원에 입원시켜 수술 날짜를 잡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 가장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저희 딸아이의 보험을 들어놓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저희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감당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전세금까지 사기를 당한 마당에 수중에 있는 돈으론 모든 걸 감당하기가 어림도 없었던 겁니다.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후유증이 생길 경우도 전부 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시댁이나 이혼한 전남편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딸까지 버린 인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로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 때 학비를 벌기 위해 중간에 여러 번 휴학을 하며 인테리어 현장 일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도배와 페인트로 시작했다가 제가 나중에 했던 일이 타일 줄눈을 시공하는 일이었는데 일이 힘들고 배우긴 힘들어도 일당이 세서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간병인 이모님을 구해 저희 딸아이를 돌보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모님도 저희 사정을 아시고 저희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고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전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시모까지 다시 마주치게 되었죠. 그날은 상가 건물에 있는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 줄눈 시공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화장실에 가려다가 같은 층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세 사람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전남편과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비웃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이혼하면서 나한테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며 해서 돈까지 뜯어가더니 그 몰골이 뭐야? 전세 사기 당했다고 하더니 그래서 여기 건물에서 청소라도 하는 건가? 아이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역시 여자애들은 낳으면 몸이 약해서 모든 일이 생긴다니까. 애 아프기 전에 우리 아들이 이혼하기를 정말 잘했지. 지수가 아프다고 듣기는 했는데 당신 나한테 돈 그렇게 뜯어가 놓고 설마 애 병원비까지 달라고 손 벌리는 건 아니겠지? 나한테 돈 뜯어갈 생각이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난 이런 한 푼 당신한테 줄 마음 없으니까.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너 같은 놈한테 도움받을 생각도 없지만 너는 네 자식이 아프다는데 아이 걱정은 안 하고 지금 돈 이야기가 나오냐? 너야말로 어머니랑 같이 나중에 우리 딸 보여달라고 말하기만 해봐.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아파서 그렇지 내가 너보다 돈 더 잘 벌어. 내가 일당이 40만 원이다 이 자식아. 뭐? 당신이 뭐 한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괜히 나한테 미련 있으니까 아쉬워 관심 가져달라고 지금 돈 잘 버는 척하는 거잖아. 상간녀랑 살겠다고 처자식 버린 너 같은 놈한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돈 잘 버는 척을 하냐? 정신 차려 이 배불뚝이 아저씨야. 아들 타령이나 하는 정신 나가 심어 있는 너희 집에 다시는 시집 안 가. 알겠냐? 네 주제나 알고 짓거리라고. 제 말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아픈 딸아이 곁에서 저도 많이 있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일을 쉬게 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이젠 벌이로만 따진다면 제가 남편보다도 훨씬 나았으니까요. 물론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열심히 벌어 더는 딸아이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억울해하며 씩씩거리긴 했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흘끔거리자 창피했는지 상간녀를 데리고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쁜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지 저에게도 얼마 후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큰일이 하나 들어왔던 겁니다. 어느 잘 사는 부잣집에 부분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 타일 줄눈 시공을 맡게 된 것이죠. 공사가 제법 커서 그런지 들어오는 돈도 제법 되었고요. 제가 일하러 가게 된 곳이 무려 300평이나 되는 대저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300평이나 하는 대저택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고 도착해서 바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예,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타일 줄눈 시공하러 왔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집 대문이 열리고 저는 시공에 필요한 부자재들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으로 가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가정부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줄눈 시공하러 왔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런데 가정부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제 말에 대답을 하기는커녕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서 들고 있던 자재들을 내려놓고
넘어진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부축을 하며 말씀드렸죠. 아주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가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니에요. 제가 지금 너무 놀라서요. 그런데 제가 부축한 손을 덥석 잡으신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걸 물으시더라고요. 저기 그런데 지금 몇 살이세요? 부모님은 계세요? 네? 제가 사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보육원에 자라서 살아계신지 어떤지는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제 나이는 지금 38살입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을 잃어버리셨다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보는 아주머니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간절히 물어보는 가정부 아주머니의 물음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더듬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저기 그러니까 여기 거실에 잠시만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잠시만, 아주 잠시면 돼요. 네? 제가 작업복을 입고 와서 그러면 소파가 지저분해질 텐데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소파에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전화 한 통만 하고 빨리 차 내올게요. 그렇게 말씀하신 가정부 아주머니는 다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었던 분은 집주인 분이셨는지 상대편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찾았어. 그러니까 사모님, 빨리 와서 이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못 가게 꼭 잡아두고 있을게요. 되도록 빨리 와주세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집주인분에게 저를 어디 못 가게 꼭 붙잡아둔다고 말하며 통화를 하니 괜스레 겁도 나고 그 집에서 도망을 나와야 하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일하러 온 것밖에 없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고 묻고 싶었어요. 간혹 이 일을 하다 보면 종잡을 수 없는 고객분이 있어서 곤욕을 치를 때가 있으니 또 그런 건가 싶었죠. 그러자 가정부 아주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읽으신 것인지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저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절대로 나쁜 일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요. 그렇게 가정부 아주머니가 전화를 끊고 30분도 안 돼서 아주 인상 좋은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다급히 집으로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아무래도 집주인분인 사모님 같았죠. 사모님은 절 보자마자 놀라서 말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정말 우리 희영이랑 똑 닮았네. 쌍둥이라고 해도 믿겠어. 사모님의 이야기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와보시라고 한 거예요. 우리 희영양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그러자 사모님은 저에게 다가와 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 놀라게 했죠. 미안해요. 그쪽이 우리 첫째 딸이랑 너무 닮아서요. 가사 도우미인 최 여사님도 젊은 시절부터 우리 집에서 일해서 제 딸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사모님 첫째 따님이 저랑 비슷한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일까지 못하게 저를 기다리게 한 것인지요. 그런데 사모님 따님께서 저랑 비슷한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신 건가요? 저는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작업 끝나고 얼른 가봐야 하거든요. 아, 그랬군요. 미안해요. 사실 저희 첫째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딸이 8년 전에 죽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비슷한 저를 보고 놀라셨을 수도 있으셨겠네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쪽을 보고 놀란 건 다른 이유에서예요. 사실 저한테는 딸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아이를 어릴 적에 잃어버렸거든요. 저는 잃어버린 제 딸아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 찾고 있고,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첫째랑 연년생이었는데 밖에 나가면 둘이 쌍둥이냐고 물을 만큼 아주 똑 닮았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첫째랑 닮은 그쪽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요? 아까 우리 최 여사님이 문자로 보내서 알게 되었는데 그쪽도 고하고 어릴 적에 부모님 잃어버려서 얼굴도 기억 못한다면서요? 혹시 작은 거라도 좋으니 뭐 기억나는 게 없을까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그리고 전 사모님 말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야기했죠. 저도 사실 어릴 적에 제 위로 언니 한 명이 있었어요. 저랑 얼굴이 정말 많이 닮은 언니였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둘을 데리고 외출할 때면 사람들이 쌍둥이 아니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언니랑 자주 싸우긴 했지만 언니가 저랑 정말 잘 놀아주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언니랑 슈퍼에 들렀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동네 강아지가 저희 보고 반갑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고 막 울었더니 언니가 힘들 텐데도 저를 업고 끙끙대면서 집까지 데리고 와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도 저만큼 몸집이 작았는데 제가 무서워하니까 힘들어도 절 위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언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쌍둥이인 줄 알았다고요? 우리 첫째 딸도 따라오는 강아지가 둘째가 무서워해서 업고 온 날이 있었는데. 사모님의 말에 저는 심장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말을 벗어 제 발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죠. 그러면 혹시 이 상처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유리컵에 든 우유를 마시다가 떨어뜨리면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병원에 가서 꿰매기까지 했는데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발등에 이렇게 흉터가 남아 있었고요. 사모님은 제 발등에 난 기다란 상처를 보시더니 저를 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네가 정말로 우리 딸 희연이가 맞구나. 희연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엄마랑 아빠가 널 얼마나 찾았다고. 그러면 사모님이 정말 우리 엄마가 맞아요? 제 진짜 이름이 희연이었던 거냐고요? 그래, 네가 우리 딸 희연이가 맞다. 강아지 무서워서 네 언니가 없고 집에 왔던 것도 발등에 난 상처도 전부 우리 딸 희연이 이야기라고. 아가, 엄마, 제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얼굴은 기억 안 나도 엄마랑 아빠도 그리고 언니도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죽었다뇨? 천사처럼 착했던 우리 언니. 네 언니 떠나기 전에 희연이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었어. 아무래도 우리 희영이가 하늘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 같다. 우리 딸, 내 새끼. 그동안 고생 많았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랑 아빠가 전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든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거다. 그리고 저는 그날 잃어버렸던 아빠와도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찾았다는 소식에 회사 일도 마치지 않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죠. 그리고 그날 제가 지갑 속에 늘 갖고 다니던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확실히 전 엄마와 아빠의 딸이 맞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엄마가 저한테 사줬던 옷이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안 해본 일들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역이며 용산역이며 제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전국에 있는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아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헤어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전 남편과 시모 이야기랑 그 후 저희 딸아이가 아프게 된 이야기까지요. 그러자 부모님은 분노하며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렇게 예쁜 손녀를 낳아줬는데도 희연이 네 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았다고 구박을 했다는 거냐? 게다가 바람 피운 네 남편 놈이랑 상간녀 편을 들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 손녀가 아프다는데 병원비 한 푼 도와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여보, 그것들 전부 가만둬서는 안 되겠어. 우리 딸 고생시킨 것에 대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서 다시는 그런 못된 짓 못하게 만들어줘야 해. 그래, 그러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그걸도 전부 쫄딱 망하게 만들 테니까. 딸,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빠가 이래봬도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 박순철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전부 해결해 줄게. 네,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제 편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여보, 우리 당장 우리 예쁜 손녀 보러 갑시다. 우리 희연이가 낳은 예쁜 손녀딸 보고 싶어서 눈이 뒤집힐 것 같아. 당신도 그래? 나도 그러는데. 우리 어서 손녀딸 보러 가자고. 그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저희 딸을 보러 갔죠. 부모님은 저희 딸을 보시자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저희 딸을 안고 펑펑 눈물을 쏟으셨으니까요. 저희 시모와 전 남편과는 아주 다른 반응이었죠.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도움으로 저희 딸은 VIP 1인 병실로 옮기게 됩니다. 저는 너무 비싼 입원실 비용에 부모님께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본인들께서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신다며 당신들 손녀딸을 위해 이런 것도 안 하면 돈 번 의미가 없다면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딸아이를 정성으로 돌봐주신 이모님에게도 감사함을 표했고요. 제가 드렸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따로 부모님 집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님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살 방과 저희 딸 방까지 새로 인테리어를 해주셨죠. 저희 딸아이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바로 부모님 집에 들어와 저와 같이 살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아빠는 정말로 저희 전 남편과 시모 그리고 상간녀까지 제대로 복수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저희 부모님 집을 찾았을 때부터 범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저희 아빠가 큰 중소기업 회사의 사장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정말 아빠의 힘을 이용해 남편 놈과 더불어 시어머니까지 제대로 혼내줄 계획이었죠.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저희 남편은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영업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아빠가 회사가 의료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저희 아빠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빠 회사가 큰 회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전 남편네 회사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전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계약해 제품을 납품받고 싶다고 연락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 전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피운 사실을 전 남편 회사에 알리며 그 이후로 전 남편네 회사와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참이었죠. 제대로 전 남편 놈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 없는 전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전화번호를 바꾸며 전 남편 놈의 번호를 차단해 놓았는데
전 남편 놈이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당신이 무슨 일로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리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그거야 다 아는 수가 있지. 저번에 레스토랑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시공했던 가게에 들러서 나도 일을 맡기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서 바로 당신 전화번호 알려주던걸. 어때? 당신이랑 같이 살던 남자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 지금 그런 쓸데없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럴 거면 당장 전화 끊어. 잠깐만. 나 정말로 할 말 있어서 지금 전화한 거야. 당신한테 정말로 일 맡기려고. 나 당신 고객이라고. 일은 무슨 일? 진짜라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아주 제대로 된 큰 회사랑 계약해서 제품을 납품하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사장님께 이게 다 영업 열심히 한 우리 팀 덕이라면서 계약만 되면 인센티브도 올려주시고 몇 명은 승진도 시켜주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인센티브 받으면 나 결혼해서 들어갈 신혼집 인테리어 좀 해서 들어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정도 있고 해서 타일 줄눈 시공하는 일은 당신한테 맡기려고. 뭐?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이 다 있어. 너는 생각이란 게 있는 거니? 네 놈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지금 그런 상간녀랑 결혼해서 살 집을 나보고 시공해달라는 거냐? 너 도대체 IQ가 몇이면 그런 참신한 헛소리를 할 수 있니?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회사가 큰 회사랑 계약해서 네 놈이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아니면 쪽박을 차게 될지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너 그렇게 김칫국 마시다가는 배탈 날 수 있어. 이게 기껏 생각해서 일 주려고 했더니 어디서 막말이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너야말로 정말 이럴 거야? 너 다시 한번 나한테 연락했다가는 그때는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 일 관둔 지가 언제인데 전화해서 헛소리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저는 전 남편 놈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남편 놈의 회사에서 하게 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나 알고 저렇게 좋아서 저에게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 회사와 계약하는 날이 남편 놈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게 되는 날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 놈의 회사와 저희 아빠 회사의 계약이 있기로 한 날, 저와 엄마는 아빠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아빠는 전 남편 놈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를 거셨죠. 그러자 전 남편 놈 회사 사장님이 저희 아빠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어차피 이따가 계약하면서 뵙기로 했는데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습니까? 뭐 따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셨던 겁니까? 뭐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 회사에서 무조건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무래도 김 사장님 회사와 계약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발걸음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번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예? 도대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약을 못하겠다니요? 저희 쪽에서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겁니까? 예, 아주 제대로 큰 실수를 했죠. 사실은 저희 딸이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 사위놈이 바람을 피워서요. 게다가 그놈이 저희 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픈데도 나 몰라라 했다더군요. 네? 따님께서 안 좋은 일로 이혼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게 저희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박 사장님께서 그러시는지요? 알아보니 그 전 사위놈이 김 사장이 회사 직원이더군요. 저희 딸 가슴에 대못 박은 원수놈이 다니는 회사를 잘 되라고 제가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도대체 가정도 있으면서 파렴치하게 바람까지 피우고 아픈 제 자식도 나 몰라라 했던 그 직원이 누굽니까? 제가 당장 데려가서 박 사장님이랑 따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 회사 영업팀에 최성준 과장이라고 있지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최성준 과장이요? 박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당장 최 과장 데리고 박 사장님 회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전 남편 놈 사장님이 전 남편을 데리고 저희 아빠 회사 사장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장 딸이란 걸 알리 없는 전 남편 놈은 아주 억울한 표정으로 저희 아빠 사무실로 들어왔고요. 사무실로 들어오면서도 뭐가 억울한지 자기 회사 사장님에게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쁘더라고요. 그것도 거짓말로요. 사장님, 정말 뭔가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집사람이랑 이혼한 건 맞지만 절대로 제가 바람 피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픈 제 자식을 모르는 척 내팽개쳤다니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큰 회사 사장님의 딸이 저랑 이혼한 전처라니 말이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 저랑 이혼하고 타일줄눈 시공하러 다니고 있다고요. 최 과장 변명을 하고 싶거든. 나한테 말고 박 사장님께 직접 드리게. 자네 때문에 우리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정말로 최 과장 자네 때문에 이번 계약 어그러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명심하라고. 예, 사장님. 저만 믿으십시오. 이 억울한 오해 전부 풀고 이번 계약도 제가 앞장서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놈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도 저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였습니다. 남편 놈은 아빠 사장실에 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자빠지려고 했으니까요. 당신이 여기, 왜 여기에? 왜긴 우리 아빠 회사니까 아빠 보려고 찾아온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당신 아빠 회사라니. 당신 고아에 가족도 없잖아. 아,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았거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여기 회사 사장님이지 뭐야? 내가 우리 부모님 찾고 얼마나 기뻤는데 그동안의 서름이 다 날아가더라. 당신 어머니가 나 아들 못 낳고 딸 낳았다고 들들 볶으며 괴롭힌 거랑 당신이 나 두고 상간녀랑 결혼하겠다고 이혼하자고 했던 거랑 우리 딸 아플 때 내가 병원비 달랄까봐 전전긍긍했던 거 나 전부 기억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최 과장 그러면 정말로 박 사장님 따님 두고 바람 피운 거랑 자기 딸 아픈데도 나 몰라라 했던 것까지 전부 사실이었단 말인가?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들통난 전 남편 놈은 그제야 자기 회사 사장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집사람이 이렇게 큰 회사 사장님 딸인 줄 알았으면 저 바람도 안 피우고 저희 딸한테도 잘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쳤나? 자네 때문에 중요한 계약도 날리게 생겼는데 기회를 주긴 왜 줘? 그리고 바람까지 피워서 우리 회사 명예 실추시킨 너 같은 인간! 우리 회사 직원으로 못 두니까 당장 사표 쓰도록 해! 네 놈은 오늘로써 해고야! 아니야, 안 돼! 여보, 제발 나 좀 한 번만 봐줘. 내가 이 나이에 회사 잘리면 어디를 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말해서 나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나 지금 하는 결혼 취소하고 당신한테 갈래. 나 당신이랑 재혼하면 이 회사 사위 될 수도 있는 거지? 또다시 자기 아이까지 임신한 상간녀를 버리고 저한테 오겠다고 말하는 전 남편 놈이 이젠 징그럽다 못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 전 남편 놈의 싸대기를 날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전 남편에게 다가가더니 정말 보기 좋게 전 남편 놈의 싸대기를 날리더라고요. 이 정신 나간 놈이 감히 그 더러운 주둥이로 누구랑 재혼을 하겠다고 짓거리는 거야? 내 딸이랑 결혼하는 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까지 피워서 임신까지 시킨 놈이! 내가 너처럼 형편없는 놈한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우리 딸을 줄 것 같아? 너 같은 놈은 우리 손녀딸 아빠 될 자격도 없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봐. 그때는 니놈 대한민국에서 못 살게 만들어줄 테니까! 하지만 전 남편 놈의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모든 걸 제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저희 엄마가 당신의 핸드백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남편 놈을 미친 듯이 패버렸어요. 이 미친놈! 이 죽일 놈! 우리 딸 두고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아픈 내 손녀딸 나 몰라라 했지? 니놈 엄마가 우리 딸 괴롭힐 때 뭐하고 있었어 이 썩을 놈아! 내가 감방 가는 한이 있어도 니놈을 아예 끝장내버리겠어! 너 죽고 나 죽자! 아유! 아파요! 아프다고요 장모님! 전 남편 놈은 먼지 나도록 저희 엄마한테 맞은 후 회사 보안 요원분들에게 붙잡혀 저희 아빠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 놈은 보안 요원분들에게 붙잡혀 가는 와중에도 저를 붙잡으려고 아등바등했죠. 그리고 전 남편 놈은 정말로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고 바람까지 피우며 아픈 딸까지 나몰라라 했던 일들이 업계에 소문이 나서 다시는 그쪽으로는 발길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물론 저희 아빠는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랑 계약을 했고요. 사실 전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부품이 성능이 좋아 아빠가 원래 눈여겨보고 있던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뒤 전 남편 놈은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며 저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앞에서 기웃거리다가 경찰관 분들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요. 제가 이번엔 진짜로 스토킹으로 전 남편 놈이랑 시어머니까지 전부 신고해버렸으니까요. 저희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진짜 매운맛을 보여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전 남편 놈에게 양육비든 뭐든 청구할 수 있는 건 전부 청구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상간녀는 전 남편 놈이 회사에서 쫓겨난 사실을 알자마자 파혼을 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전에야 전 남편 놈이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이지만 돈 한 푼 못 버는 백수가 되게 생겼으니 바로 벌어버렸던 거죠. 게다가 그 후 남편이 지인에게 듣게 된 소식은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상간녀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상간녀가 전 남편 놈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 생긴 아이였던 것이죠. 그 일로 남편과 시모까지 큰 충격을 받고 말았고 특히 남편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부잣집 딸인지도 모르고 저를 버렸던 일 때문에 남편이며 시모며 억울해 죽으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본인도 정신적으로 힘들면서 폐인이 된 남편을 돌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한테 아들 타령을 하더니 자기 아들 병수발을 들며 늦은 나이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 사기를 쳤던 친구는 전세 사기범으로 붙잡혀 콩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아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일들을 해결하며 현재는 부모님과 딸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도 이젠 많이 건강해져 제 옆에 있고요. 물론 저희 딸이 앞으로도 조심하며 추적 검사를 해야겠지만 제 곁에서 언제나 저와 딸아이를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기에 더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하루하루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 합심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을 언니도 항상 저희 가족들과 함께일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가족들과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